이 수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용들이 엮여지는지를 설명드리고 클린코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요즘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많은 경우들이 좀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지 않은 많은 경우들은 지금도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일정 규모라는 것은 뭐 딱 잡아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떤 체계가 없는 거죠. 질서가 없고, 그리고 그 회사가 정말로 어떤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지는 일단 인프라를 보면 알 것 같아요. 형상 관리라든지 버전 관리, 이슈 관리, 그 다음에 빌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게 감이 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그러한 회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 50인 이하 규모의 회사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그런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근데 그 고치는 게 이제 궁극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넘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고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기능이 추가되고 프로그래밍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고, 이렇게 반복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앱 쪽으로 많이 있죠. 아니면 마감이 임박해서 그 마감에 맞추기 위해서 돌아가게만 짜는 그러한 코드들도 있어요. 그러한 코드들을 실제 그 사연을 놓고 보면 아웃소싱을 줬다거나 프리랜서들을 쓴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죠. 이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은 어느 회사의 코드를 정적 분석을 한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 녹색이네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검은색 라인이 녹색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과 녹색과의 관계가 이 검은색 실선인데요. 엄청나게 얽혀 있죠. 이런 코드로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곤란하겠죠. 왜 그럴까요? 먼저 이렇게 파일과 파일, 어떤 모듈과 모듈이 얽혀 있는 이러한 코드를 우리는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죠. 얽혀 있는 코드. 그리고 이러한 코드들은 얘를 고쳤을 때 얘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함수나 모듈,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코드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영향평가로 인해서 변경된 영향을 받는 그 대상들을 다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새로운 결함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실제로 산업체 리포트에 의하면 2개의 결함이
해결을 하면 한 개의 결함이 새로운 게 나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하물며 이런 영양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결함을 수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코드의 수정 비용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은 극단적인 예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코드가 스파게티로 꼬여있고 얽혀있고 그래서 수정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결함이 등장하고 이러한 현상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소프트웨어 에이징이라고 말합니다. 에이징. 소프트웨어 노후화, 에이징. 예, 에이징. 노후화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따라서 최종 품질을 보증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나쁜 코드가 만들어지면 변경할 때 엉뚱한 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걸 고치냐고 생산성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백업하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시스템 설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설계와 의도한 상반된 변경된 코드를 작성하게끔 위험 요소를 제공을 하게 되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개발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일이 많다기보단 이런 상황들,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그 코드들을 가지고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야근과 뭐 주말 근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현방법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잘 해결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들로서의 중요한 몇 가지 프랙티스들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클린 코드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코드 리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말 거의 다 돼서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요. 리팩토링은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접해보실 거고 중간고사 이후에 단위 테스트 정적 분석은 원래는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상황을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드 리뷰를 좀 열심히 해서 하루 만에 이론과 실습까지 해보고 만약에 되면 코드 리뷰로 잡혀있던 것 하나를 이 정적 분석에 대해서 강의와 또 실습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린 코드라는 것은 그 코드를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코드 리뷰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관련자들이 모여서 코드를 같이 보는 거죠. 코드 리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리팩토링은 기능의 변경은 없고 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는 개발자가 제일 처음으로 할 수 있는 테스트, 최전방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 그것을 이제 단위 테스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단위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함수, 그 클래스 레브에 있는 함수를, 메소드를 테스트의 단위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적 분석, 소스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컴파일 하면서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것이 이 정적 분석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린 코드는 뭐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를 쉽게 작성하는 활동들.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하드 코딩 하지 마라. 나중에 얘가 변수가 쓸 때 얘가 뭔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예. 뭐 앞바퀴 왼쪽 거, 얘는 뭐 앞바퀴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리고 if else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드 코딩 되지 않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 이런 클린 코드. 코드 리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다양한 관점과 시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새로운 시선,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뷰를 하는 거죠. 다시 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코드 리뷰를 수행을 하면 코드의 품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코드에 대한 공동 소유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코드가 아니라 우리의 코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우리가 되면서 에고 프로그래밍이 에고리스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그러한 조직이나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코드 리뷰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사실은 코드 리뷰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강하죠. 코드 리뷰가 활발하고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사실상 그 조직의 컬처, 문화가 좋아요. 그리고 관계들도 원만하고요. 뭐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발자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하고 코드를 동일시 여기죠. 예. 그래서 코드가 마치 나 자신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에고. 이 에고가 투영되죠. 소스 코드에. 그래서 내가 짠 에고가 강한 프로그램은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격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 리뷰를 잘하려면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자세한 거는 코드 리뷰 시간에 설명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 다룰 것은 리팩토링이죠. 리팩토링. 소프트웨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거, 소프트웨어가 피처를 추가한다거나, 인핸스 한다거나, 버그를 수정한다거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코드가 계속 변경되잖아요. 그렇게 코드가 변경될 때에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꾸는 활동이죠. 예, 이름을 바꾼다던가, 어떤 함수로 서브 펑션으로 뽑아낸다거나, 네, 아니면은 클래스를 더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합친다거나, 어떤 패턴을 적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예,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빨리 작성할 수 있게 하는 활동. 이렇게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리팩토링은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때그때 발견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리팩토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단위 테스트. 예.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위 테스트는 각 프로그램의 모듈, 여기서는 그 모듈이 펑션,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펑션들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잘 동작을 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단위 테스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 위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개발자 본인 자신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테스트를 할 때에는 보통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죠.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가장 유명한 프레임워크가 JUnit이잖아요. JUnit. 자바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죠. 그 다음에 단넷 같은 경우에는 NUnit. 또 C나 C++를 할 경우에는 CPP-Unit.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패스, 페일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대하는 값과 실제 값이 같냐 혹은 다르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게끔 하는 이런 모든 JUnit, NUnit, CPP-Unit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XUnit이라고 합니다. XUnit 프레임워크, XUnit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런 단위 테스트는 실질적으로 애자일에서 XP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프랙티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룬다. 정적 분석, 이건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다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정적 분석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데 어쨌거나 뭘 하든지 간에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적 분석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도구, 기계, 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 수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실수를 안 해요, 대부분. 따라서 어떤 품질 관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가, 기계가, 시스템이, 도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수행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적 분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정적 분석은 시스템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 정적 분석 도구를 가지고서 수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료로 쓰는 툴들도 있어요. PMD, Findbox, CPP 체크 등등 이러한 무료 툴들도 있고요. 유료 툴들도 있죠. 커버리티, 프리멘트, 클라워, 엔디펜드, 언더스탠드, 되게 많죠. 코드소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유료 툴. 그래서 이 정적 분석 도구에서의 포인트는 펄스 알람. 이게 기계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함이 아닌데 결함이라고 리포트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펄스 알람의 비율, 이 비율을 얼만큼 낮추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지만 이 무료 툴, 오픈소스 툴들은 이 비율이 높죠. 아무래도 공짜다 보니까요. 그런 비율들, 그게 이제 사실은 컴파일러 능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반면에 상용 툴, 예를 들면 이제 프리벤트 같은 툴, 커버리티에 이런 툴들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조금 회사가 좀 관심이 있고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런 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정쩡하게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권장을 해드리고요. 특히 세이프티 쪽으로 만약에 그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거의 아마 디폴트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정적 분석 툴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들은 거의 디폴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현 방법론 전체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대략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점은 네이버 밴드로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코드를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코드. 클린 코드라는 것은 짐작이 오시지 않나요? 클린 코드가 클린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코드를 클린하게 만드는 거죠. 코드가 클린하지 않으면 요구사항이건 아키텍처이건 뭐건 사실 그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죠. 읽혀질 수 없는 코드. 문제가 있죠. 그런 클린 코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뭔가 클린 코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는데요. C++의 창시자 비아네 스트룹스트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클린 코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아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좋아한다. 논리가 간단해야 버그가 숨어들지 못한다. 의존성을 최대한 줄여야 유지보수 쉽다. 우리는 명백한 전략에 의거해 철저히 처리한다.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해야 사람들이 원칙이 없는 최저가로 코드를 망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클린 코드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한다. 비아네 스트룹스트룹은 클린 코드를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치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클린 코드는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클린 코드는 잘 쓴 문장처럼 읽힌다. 클린 코드는 결코 설계자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명쾌한 추상화와 단순한 제어문으로 가득하다. 초점이 뭘까요?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비아네 스트룹스트룹은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한다. 그레디 부츠는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클린 코드는 작성자가 아닌 사람도 읽기 쉽고 고치기 쉽다. 의미 있는 이름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하나만 제공한다. 의존성은 최소이며 각 의존성을 명확히 정의한다. API는 명확하며 최소로 줄였다. 때로는 정보 전부를 코드만으로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우므로 언어에 따라 문학적 표현이 필요하다. 데이브 토마스는 읽기 쉽고 고치기 쉽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존 제프리라는 사람은 뭐라 했는지 볼까요? 중요한 순으로 나열하자면 간단한 코드는 중복이 없다. 표현성이 뛰어나다. 작게 추상화되어 있다. 중복이 없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클린 코드에 대해서. 네, 최종적으로 마틴 파울러가 했던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파울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는 어느 바보나 다 짤 수 있다.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짠다. 앞에서 말했던 이 정의들을 한번 다시 볼까요? 비아네 스트룹스트룹, 한 가지를 제대로 한다. 그레드 부츠, 단순하다, 직접적이다. 데이브 토마스, 읽기 쉽다, 고치기 쉽다. 존 제프리, 중복이 없다. 마틴 파울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짠다.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 클린 코드라는 것은 결국 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코드냐? 그러면 그건 클린 코드다. 그렇지 않냐? 그러면 그건 클린 코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틴 파울러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는 누구나 짠다. 어느 바보나 다 짠다. 컴퓨터가 이해한다는 코드는 무슨 말일까요? 예, 컴퓨터가 이해하는 거, 컴파일 되는 코드죠. 작동하는 코드죠. 동작하는 코드, 작동하는 코드, 컴파일이 되는 코드는 누구나 짠다. 어느 바보나 다 짤 수 있다. 그러나 작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코드가 사람들에게 읽혀지느냐, 읽을 수 있냐, 직관적이냐, 중복이 없냐, 그거는 훌륭한 프로그래머인 거다. 모든 소프트웨어, 지금 뭐 AI, 딥러닝, 러닝, 뭐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꼭 있어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알아야 되고, 예,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거는 다 뭘로 실현될까요? 소프트웨어죠. 그러면 결국엔 내가 빅데이터 기술이 있고 딥러닝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이 빈약하다면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를 하더라도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형편이 없기 때문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소프트웨어라는 그 그릇, 핵심은 코드잖아요. 어느 회사든지 코드는 있잖아요. 아키텍처가 없고, 요구사항이 없고, 뭐 TC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코드는 있잖아요. 그럼 그 코드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코드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코드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코드를 읽고 그 사고 속에서 전개해야 할 내용들을 다시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입력이 들어가고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프로그램 언어예요. 그런데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그 입력, 기존 코드들이 읽을 수 없다, 파악하기 어렵다, 직관적이지 않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이건 아주 펀더멘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에서의 펀더멘털. 클린 코드 만들 수 있느냐. 클린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프랙티스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틴 파울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보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프로그래머입니까?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바보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짜는 훌륭한 프로그래머입니까? 비록 여러분 자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들의 어떤 후배, 선배, 그분들은 바보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프로그래머입니까? 그 프로그래머가 훌륭하다, 뛰어나다 판단하는 것은 많은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알고 있다, 혹은 많은 구형 기술을 알고 있다? 그걸로 결정나지 않습니다. 왜? 요즘은 그런 것들을 구글링으로 다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코드를 클린하게 라이팅할 수 있느냐. 나의 머리 구조는 코드를 클린하게 쓸 수 있는 머리 구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프로그래머를 뽑을 때 코드를 써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코드의 로직만을 보지 마시고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클린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거를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라는 거는 그럼 뭘까요? 가독성이 뛰어나죠.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있고요. 줄맞춤이 있고 문맥이 튀지 않습니다. 작고 간결합니다. 만연체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요. 짧게 의존성이 최대한 줄어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100개의 모듈을 내가 봐야 한다면 힘들겠죠. 모듈 사이즈는 작게 하되 의존성은 적게. 그건 어떻게 보면 클린한 코드를 만들기 위한 설계의 역량과도 관련되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의도와 목적이 명확한 코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와 목적이 명확한 코드냐. 의도, 함수를 보면 의도를 알 수 있냐, 클래스 이름을 보면 걔의 목적을 알 수 있겠느냐, 파일을 보면 결국 그 파일이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겠느냐, 명확하게. 그래서 타인이 봐도 변경이 용이하다, 그런 코드냐. 그러므로 중복 이런 것들이 없겠죠. 그 클래스가, 그 메소드가 한 가지 일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왜 사람이 이해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할까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사람이 이해하는 코드는 그 코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존 코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라이팅하는 시간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리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라이팅하는 시간이 많은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리드하는 시간이 많은지. 사실상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라이팅하기 위해서 코드를 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가하는 코드보다 읽는 코드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가면, 창업 초기에 3, 4년 정도의 그 기간이 지나가면 계속 그 기존 코드에 피처가 추가되거나 버그를 픽싱하면서 발전을 하죠. 진화를 하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피처가 인핸스 되거나 혹은 수정되거나 혹은 어떤 플랫폼 포팅 되거나 그러면서 진화가 되죠. 이러면서 점점 코드는 매우 복잡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설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베이스 코드가 있으면 이 베이스 코드에다가 계속
상용화 작업을 거치죠. 하지만 이 베이스 코드에 대한 기능과 구조의 갱신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개선되지 않는 이 코드들은 클린 코드가 아닌 더티 코드가 되죠. 그리고 이런 더티 코드는 소프트웨어 에이징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복잡도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코드가 노후화됐다. 우리 코드가 이제 더 이상 클린 코드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 사용하지 않는 변수, 사용하지 않는 펑션 3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 디렉토리 안에 그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회사의 소스 코드를 봤는데요. 파일을 5200개 정도 주셨는데 그 중에 실제 워킹하는 소스 코드가 320개밖에 안 됐어요. 장난 아니죠. 거의 90% 가까이 되는 코드가 쓰레기예요. 안 쓰는 코드들이에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시였어요. 그 회사가 좀 더 과격한 거긴 했죠. 하지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용하지 않는 변수, 사용하지 않는 함수,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30% 정도. 그러면 노후화가 된 거예요. 클린 코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 코드가 나타나요. 두플리케이트드가 나타납니다. 두플리케이트드. 클린 코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디자인, 스펙, API 문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정밀하게 기술되어 있다기보단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그 정도도 안 돼 있죠.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네이밍, 컨벤션 많이 깨져 있고요. 코레오그래퍼 아까만 얽혀 있고요. 디펜던시 부식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린 코드를 만들면 코드가 건강하게 되고 오래 갈 수 있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생산성도 높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클린 코드를 만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건지를 간단하게 짚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소스 코드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수, 클래스명, 함수명, 인수, 파라미터명, 디렉토리명, 상수명. 클린 코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하고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잘 짓는 겁니다. 이름은 그 아이덴티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이 있으면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모르겠다.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개똥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죠. 굉장히 신중하게 이름을 짓고 어르신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잖아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이름은 결국 그 사람의 그 자체죠.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에서도 변수명, 함수명은 그 대상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가 그 펑션을, 그 클래스를, 그 변수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잘 줘도
클린 코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만드는 작업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를 분명하게 하는 코드여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석에 대한 건데요. 주석이 좋냐 좋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주석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주석을 언제 달죠? 주석을 달므로써 내가 쓴 코드, 라인 혹은 어떤 코드의 어떤 블럭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주석을 다는 거잖아요. 왜 그걸 설명을 해야 되죠? 왜 주석이 그 코드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만났던 대부분은 거의 99%인데요. 쓸데없는 주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석이 대부분 이 코드 블럭이 뭘 하는 거다라는 주석들을 달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 환경은 달라져요. 그래서 코드는 수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코드가 수정이 될 때마다 주석도 수정이 되던가요? 주석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코드는 바뀌어도. 그러니까 코드는 리빙 다큐멘트가 될 수 있지만 주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드가 바뀌면서 주석도 같이 열심히 바꾸는 소스 코드를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석이 소스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게 나중에 방해를 해요. 그러지 말고 주석을 달지 말고 코드가 읽혀지게 만들자는 거죠. 왼편에 있는 펑션 네임 보시겠습니까? C 메시지 프로스펑이라는 클래스에 net underbar client underbar info라는 함수, 멤버 함수를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주석을 보지 않으면 밑에 있는 net underbar client underbar info라는 게 뭘 하는 건지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석을 쓰지 말고 그냥 얘를 잘 쓰면 읽혀지잖아요. 뭐 하는 건지. 얘는 어떠십니까? 리팩토링을 해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Process login request from client. 읽혀지십니까? 이 함수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뭐 하려고 있는 건지 읽혀지십니까? 그쵸?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함수구나. 대번 알죠? 주석을 보지 않아도. 그러면 여기에 주석을 달지 않아도 되니까 주석을 담으로 인해서 주석이 코드의 변경을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석 자체가 오히려 코드를 읽는데 방해를 주는 그러한 현상들이 방지가 되겠죠. 또 보실까요? 왼쪽 파악이 되십니까? 저는 오른쪽이 더 파악이 쉽죠. 오른쪽은 그냥 읽혀지잖아요. 플래그된 셀을 던져주는구나. 만약에 어떤 셀에 그게 플래그 됐다. 그러면 걔를 던져줄 플래그 셀들의 집합에서 넣어서 그걸 나한테 주는구나. 금방 이해가 되죠. 클린 코드는 주석이 없어도 되는 코드를 말합니다. 주석이 없어도 그 함수, 그 코드가 왜, 뭐를 목적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지가 읽혀지게끔.
그릇된 정보도 피해야 되죠. 그릇된 정보. 그릇된 정보를 일부러 주는 경우는 흔치 않죠. 다만 그릇된 정보는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나와요. 이렇게 함수명이 긴데 비슷하거나 이럴 때는 실수를 낼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아이디를 가지고서 요즘 개발하잖아요. 그냥 에디터에다가 노트패드에다가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따라서 자동으로 아이디에서 함수를 레커멘드 해주고 나오게 해주는데, 이렇게 유사한 이름으로 시작하는, 접두어가 유사하게 시작해서 긴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런 하드코딩 된 것들, 이런 거 없애야겠고요. 그 다음에 문맥에 맞는 단어를 쓰는 거죠. get, retrieve, patch 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get이라고 통일을 하자, 그 얘기죠. 지금 클린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름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써야 되는가, 그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착한 함수. 함수가 착하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클린 코드를 만들려면 먼저 이름을 직관적으로 써야 된다.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써야 된다. 주석에 의존하지 않게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기능의 묶음인 함수를 작게 만들어라. 작게 만든다는 게 뭐냐? 추상화를 하면서 작게 만들어라. 자, 이 함수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여기인데요. 이 함수는 스트링 타입으로 스트링을 리턴을 하는가 보네요. 함수명은 render page with setup and tear down. 뭔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페이지를 setup and tear down 한 페이지를 렌더링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페이지면 뭐 하고, 테스트 페이지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거기서 이걸 리턴해라.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문제는 여기에요. 자, 보세요. 문맥이 어떻게 흘러왔죠? 테스트 페이지면 어떻게 하고, 테스트 페이지가 아니면 어떻게 하고, 리턴한다. 그럼 제가 지금 테스트 페이지면 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추상화된 수준으로 테스트 페이지면 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 걸맞는 추상화 수준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계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상세한 추상화 수준으로 확 떨어져서 함수를 길게 늘어났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 페이지면 setup and tear down 페이지를 include 하고, 그리고서 리턴해라. 요 수준, 요 추상화 수준에서 동일한 추상화 수준의 함수명으로서 얘를 감쌌잖아요. 이렇게. 얘가 얘잖아요. 감쌌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렌더 페이지 with setup and tear down의 사이즈를 줄여버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얘를 감싸고 얘를 콜하고 뭐가 있고, 얘를 감싸는 뭐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작은 게 있고 얘를 감싼 게 있고 감싼 게 있어서 사람은 여기만, 요 수준까지만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이런 형태로 콜 형태로 지나가겠죠. 얘가 마치 얘네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작은 규모의 함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추상화 수준을
한 가지만 하는 수정화 수준으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쓸 때요, 실제 HTML 만들어내는 과정을 append 이렇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열할 수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쭉 뭉쳐서 get HTML 만드는 거라고 하고 서브 펑션으로 다 뺄 수도 있어요. 그죠? 클린 코드는 동일한 레벨의 추상화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했던 is 테스트 페이지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테스트 페이지면이라는 말이 갖는 추상화 수준에 맞는 문장이 이 if 조건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조건문 후 나오는 값에, 실행문에. 그래서 이거는 너무 추상화 수준이 갑자기 떨어졌다. 얘는 얘와 비슷하다. 추상화 수준이. 그 얘기죠. 이게 맞지?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를 적게 만들어야 됩니다. 착한 함수, 작은 함수. 인수, 파라미터. 네.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온라인에서 이거는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대상체가 몇 개라고 보세요? 한 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네.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그 손가락을 보세요. 10개의 손가락 있죠? 네. 손가락 하나를 내려보시죠. 한 손에는 손가락이 5개가 있죠. 가위바위보, 묵찌빠. 해보시겠어요? 묵찌빠. 손가락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5개죠. 악수할 때 몇 개가 필요해요? 5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5개라는 숫자를 직관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어요. 5개. 그게 넘어가면 힘들어지죠. 자, 그러면 5개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데, 얘를 파라미터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죠. 5개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파라미터에 변수 타입이 있죠. 타입. 그 다음에 변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입이 있겠죠. 그리고 또 변수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타입이 있겠죠. 변수명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손가락 5개라고 그랬죠? 5개. 5개 내외. 자, 그러면 변수를 우리가 하나를 쓰면 2개를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 둘. 변수를 2개 쓰면 4개를 인지하게 됩니다. 변수를 3개 쓰면, 파라미터를 3개 쓰면 6개를 인지하게 됩니다. 아까 손가락은 몇 개요? 5개. 그럼 몇 개까지가 용인될 수 있는 직관적인 변수의 개수겠습니까? 3개죠. 왜?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까지 최대. 3개까지 최대. 그걸 넘지 않게끔. 만약에 넘으면 어떻게 하죠? 그거를 롱 파라미터라고 말을 하고, 그 롱 파라미터를 객체로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클린 코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클린 코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름, 그리고 두 번째가 함수를 작게 만든다. 그 함수를 작게 만드는데 몇 가지 얘기를 드렸고, 지금 방금 인수의 개수를 3개 이하로 줄인다. 이러한 것들이 다 맞물려서 클린 코드가 되는 것이죠. 중복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린 코드는 중복이 없는 코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리팩토링 할 때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중복은 대부분 이 카피 앤 페이스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실제 이러한 중복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중복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혹은 조금 개발의 편의, 혹은 개발의 역량이 낮거나 개발 편의를 높이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자들은 코드를 카피하고 붙여서 작업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에 a.java라고 하면요. 이 중에서 일부가 변경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를 a1.java로 save as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이 영역들은 다 중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러한 중복이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영역 바깥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재앙이. 그래서 실제 이 중복이라는 것은 코드의 배드 스멜, 이 배드 스멜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1등이에요. 1등. 중복이 된 경우. 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비즈니스 로직이 중복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버그도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참 비즈니스를 영속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제가 한 35,000라인 정도 되는 3,500라인이요. 3,500만 LOC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코드를 분석을 해봤는데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드 중복이 그냥 평균적으로 어떻게 정도 나오냐면 전체 코드의 30% 정도가 중복으로 나타납니다. 30%. 꽤 높은 수치가 중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건 아마 우리 개발 문화 혹은 그 국민성?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기능이 되게 초점을 많이 두게 됩니다. 기능이 되게 초점을 두는 형태의 개발에 많은 신경을 쓰니까 이런 중복은 사실은 중복을 발생하는 건 기능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쉬운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시간이 지나놓고 이게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가면 이 중복은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를 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중복들이 실제 프로젝트 코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을 체크하는 방법은 PMD라는 툴이 있어요. 오픈소스인데요. 이 PMD 툴 안에 Copy and Paste Detector, Copy and Paste Detector, CPD, 이 툴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언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이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중복이 어떤지, 중복을 개선하는, 이 중복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코드를 읽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클린 코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석이 목적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코드의 주석을 달지 말 것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드에 주석이 있다고 해보시죠.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이 코드를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주석을 달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로직이 바뀌고 피처가 바뀐다거나 수정이 됨으로 인해서 얘는 바뀝니다. 변경이 돼요. 그럴 때 이 코드가 바뀌었지만 이 코드를 설명하는 이 주석도 바뀔까요? 바꾸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 주석이 원래는 이 코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주석인데, 피처가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그러면서 이 코드가 바뀌었을 때 이 주석이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주석이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석은 가급적 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석이 없는 코드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코드만으로 의도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 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코드로 읽혀지게 만들어라. 그 얘기죠. 요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public list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메소드를 보시면 뭔가 get list를 반환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get list 이거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거죠. 어떤 목적이 담아져 있지 않죠. 그리고 리스트를 선언하고 어레이로 그게 A가 이 리스트 안에 있으면 그런데 X의 0값이 4랑 같으면 그거를 리스트 1에다가 추가하고 이 반복 작업을 한 뒤에 리턴하고.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 이런 행위들을 왜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있는 코드를 보실까요? 오른편에 있는 코드는 이 코드를 의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플래그된 셀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어떤 뭔가 플래그가 된 셀을 가지고 오는 거구나.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구나. 플래그된 셀들을 가지고 오는 거구나.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에 어떤 게 좀 더 와닿죠? 얘죠. 플래그된 셀을 가지고 오는데 그 셀이 게임보드에 있으면 그 셀을 플래그드 시켜서 걔를 플래그된 셀들의 집합에 넣어서 리턴하는구나. 의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훨씬 읽혀지기 쉽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석에 대한 설명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주석들도 있어요. 어떤 메소드들이 있으면 이게 용량 변경 시? 이게 주석을 말하는 건지, 뭐 이게 주석이 아니라 개발자가 자기가 의문이 드니까 이제 마크를 해놓은 거겠죠? 뭐 이게 맞나? 예. 이런 주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석은 갱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코드로 읽혀지게 만들어라. 넘어가고요. 네. 또 이런 주석 처리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코드 내에 주석으로 묶어놓은 코드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날까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코드를 내가 없앨 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형상 관리.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소스 코드 컨트롤 매니지먼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끝으로 예외 처리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가 이 로직에 포함되어 있으면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랭귀지는 try catch 문들을 활용하죠. 그래서 이 try 안에 여기에는 로직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exception을 처리하는 문구로 구별을 하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요 if, else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어떤 페이지를 삭제했는데 그게 뭐 OK이면 또 거기에 resist, deleted, reference, page name이 또 이거 OK이면 뭐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로고를 남기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fail됐다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로직은 뭐냐면 deleted 페이지를 삭제하는 거죠. 예, 페이지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로직입니다. 이 페이지를 삭제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이 페이지를 삭제하는 걸 하고 싶은데 페이지가 없거나 삭제가 안 됐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그건 다 exception이죠. 그래서 이렇게 try catch로 묶고 페이지를 삭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페이지를 삭제하다가 어쩐 예상치 않은 그 페이지가 없거나 뭐 삭제가 잘 안 됐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exception으로 던져버리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얘는 그 에러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만약에 그 페이지가 삭제가 성공적으로 됐다면 바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try catch로 로직과 exception을 구별한다. 아주 간단하게 클린 코드 작성을 위한 상황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를 만든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 그 코드는 직관적인 이름을 가져야 되고 함수의 사이즈가 매우 작아야 되고
함수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고, 그리고 함수가 갖는 파라미터도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인 파라미터의 개수로만 치면은 3개 이상을 넘기지 않게 그렇게 만든다. 그 다음 추상화의 수준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룹핑해서 배치를 한다. 중복을 하지 않는다. 굳이 주석으로 설명을 달라고 하지 말고 코드 자체가 읽혀지게 만들어라. 여기까지가 클린 코드에 대한 기술적인 계략적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클린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그 개발자만의 그 클린 코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린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개발자가 클린 코드를 만들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조회론 소프트웨어 조직이 클린 코드를 개발자가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어떠한 소프트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조엘이라는 사람은 조엘 온 소프트웨어라는 책의 저자예요. 이 조엘은 뉴욕 맨하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 트렐로를 아시죠? 트렐로. 예. 이 트렐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아틀란시아에 판 사람이죠. 이 조엘이 뭘 했냐면 이 조엘이 조직이 제대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단 지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신은 소스 컨트롤을 사용하십니까? 소스 코드를 리파지토리에 저장하고 버전 관리를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두 번째가, 당신은 한 번에 빌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가, 그 빌드를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결함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까? 다섯 번째,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버그를 먼저 수정하십니까? 여섯 번째, 가장 최신의 스케줄, 일정을 변경하고 관리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프로그래머는 매우 조용한 환경에서 근무를 합니까? 아홉 번째,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툴을 쓰고 있습니까? 열 번째, 테스터가 있습니까? 11번째, 어떤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인터뷰 중에 코드를 써보게 합니까? 12번째, 홀웨이, 그러니까 복도를 말하는데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을 무작위로 데려다 앉혀서 사용성 테스트를 해봅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무작위로 사용성 테스트를 하는가? 이 질문이죠. 이 12가지의 질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조엘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조엘 테스트. 이 12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잠시 포즈를 한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자, 해보셨습니까? 질문의 답변의 내용이 10개 이상이, O라고 답한 게 10개 이상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10개 이하다. 그러면 조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 10개 이하가 오케이라고, 예스라고 말을 했다면 그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기 되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인프라에 대한 거, 프로세스에 대한 거, 컬처에 대한 거,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직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스가 많아질 때에 개발자는 클린 코드를 만드는데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조직이 감당을 해줘야 되는 항목이고요. 10개 이하인 항목인 그러한 상황에 처한 개발자가 클린 코드를 만들기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코딩, 특히 그 코딩을 누구나 짤 수 있는 그런 바보가 아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드는 훌륭한 프로그래머, 그러한 클린 코드를 만드는 데에는 개발자의 몫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그 개발자가 속한 조직, 회사에서 이러한 진단, 질의를 가지고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클린 코드에 집중할 수 있게끔 얼만큼 서포트를 하고 있는가, 그 또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